네,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MBC 본부장 이효찬입니다. KBS 두세 달 뒤면 저도 박상현 본부장님처럼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 주말에 무슨 말씀 드리지 고민하면서 토론의 제목을 깜빡하고 공영방송 어디로 가는가 라고 생각했으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공영방송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답이 안 나와서 잘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참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좀 조언이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공영방송 MBC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뭐 답을 내릴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토론을 할 필요도 없을 거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직은 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각자 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 들으면서 답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8월 이후에 MBC 상황을 한번 그냥 좀 정리를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다들 좀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수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7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준수 방통위원장의 어떤 자질 이런 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이후에 확인된 여러 발언들을 통해서 정말 극우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떤 것보다 노조에 대한 혐오, 저는 이준수 개인의 컴플렉스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은 권력을 쫓아서 변절자의 길을 걸었고 자신의 것들 내던지면서 희생했던 조합원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노조 혐오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정방송 투쟁을 앞장서 탄압했던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이 이준수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MBC 민영화를 원래 추진하다 적발됐던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 제출한 사전 질의 답변서를 보면 청문회를 통해서 뭐 이진숙의 뭐 변화나 이런 걸 이끌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뭐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답변을 복붙하듯이 언론은 장악돼서도 안 되고 장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류의 답변들과 민영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류의 답변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청문회도 녹록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청문회가 24, 25일 끝나고 나면 아마 대통령 이제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 7월 29일 정도의 대통령의 재송부 요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날짜를 지정해서 7월 30일이든 31일에까지 뭐 국회 의견을 달라고 할 것이고 시간표상으로 보면 아마도 7월 30일이나 7월 31일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8월 1일 목요일 방통위의 전체 회의에서 박문희 이사진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진수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후 임명 이후에는 이제 지금은 1인 방통위가 다시 2인 방통위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김홍현 전 처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상이 직무대행 1인 체제인데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마지막에 사퇴하기 전에 가졌던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내용들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국민 의견 수렴이나 뭐 결격 사유 확인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실제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의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 선임교에 의결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냐 계속 물었지만 방통위는 답을 하지 않았고 근데 지난 전체 회의에서 이상희 직무대행의 발언을 보면 자기가 결정해서 진행을 했다. 자신은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의 행정적인 절차만 진행할 뿐이다. 그래서 자기가 의결하고 뭔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것이 행정 절차일 뿐이라고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근데 말로는 2018년, 21년에 진행된
그 공인중개사 이사진 선임 절차 그대로 관례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봐도 2021년에 방문지 이사진이나 KBS 이사진 선임 계획을 보면 1차 의결과 2차 의결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결 때는 결격 사유 확인, 그다음에 후보자 선정 이런 절차가 분명히 있고 2차 그로부터 한 10여일 뒤에 2차 의결, 실제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란 절차가 들어가서 실제 방문지 이사진이나 KBS 이사진 선임하기 전에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데 이쪽도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방통위는 최대한 이 1차와 2차 의결을 분리하더라도 최대한 짧게 탄핵이 들어갈 수 없게 아니면 한 번에 1, 2차를 합쳐서 이진수 방통위원장 임명되자마자 이사진 선임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마도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문지 이사진이나 KBS 이사진에 지원했던 분들 일단 좀 MBC만 말씀을 드리면 방문지 이사진을 지원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 통해서 이 2인 방통위 체제 위법성을 다투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전에 중단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간표상으로는 8월 13일에 신임 방문지 이사진의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방문지 공모자들을 보면 차기환, 백종문, 김성근 이런 류의 차기환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진만 5번째 연임하는 대표적인 극우 이데올로그고요. MBC 적폐 시절의 주요 경영진을 맡았던 인사들이 대거 방문지 이사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검사들도 보이고요. 결국에는 일부 검사가 방문진에 들어가고 또 조선일보 출신도 보이더라고요. 조선일보 출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과거 MBC 적폐 인사들 그리고 기존의 차기환, 김명철 같은 현 방문진 이사진들로 신임 방문진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임 방문진 이상 9명인데 이걸 실제 9명 전체 다 임명을 할지 아니면 이제 야권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권 이사만 임명을 할지 그래서 6명을 임명할지 9명을 임명할지 9명을 임명할 때 일부 자신들이 그냥 마음대로 야권 성향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방문지 이사진을 구성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방문지 이사진이 8월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아마도 즉각 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심위, 선망심위에서 했던 제재들 그걸 근거로 해서 해임을 강행하려고 한 것 같고요. 이거를 만약에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면 8월 내에 사장이 해임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 9월 초나 중순 되면 새로운 적폐 사장이 MBC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MBC의 경영진이 장악된 이후는 아까 KBS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들이 MBC에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규모 시작하자마자 아마도 보직들을 대규모로 교체를 할 것이고 보도국의 인적 구성을 물갈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MBC의 노동조 구성 비율을 보면 저희 조합원들 본사만 치면 1,100여 명 정도 되고요. 극우 성향의 노조라고 불리는 3노조는 100여 명,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사실 11대 1의 구조이고 지역 MBC까지 치면 거의 한 19대 1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3노조의 구성의 대다수는 한 절반가량은 아마도 보도국 기자들일 겁니다. 이전에 2010년, 12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 정권은 이명박 정권 당시 정권을 구역했던 그런 기자들의 상당수가 3노조에 들어가 있고 그들로만도 보도국의 보직 부장들은 다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여기 선배님들 잘 아시겠지만 보도국에서 보직 부장을 교체하게 되면 뉴스의 성향이나 색깔들은 한순간에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임명동의제나 주요 단체 협약을 무력화시킬 겁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YTN이 거의 임면동의제라고 하는데 임면동의제에 대한 김백 사장이 이걸 어기고 그냥 강행한 것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이게 한 2-3달을 끌다가 결국 각하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특이하게도 이제까지는 당사자 적격, 채권자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채무자의 적격이 맞지 않다. 이것을 YTN 회사를 상대로 이제 제기했는데 실제 YTN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것이 아니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그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희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체협약은 분명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은 것인데 실제 이것에 대한 청구를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당사자에게 걸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뭐 물러난다고 해서 또 다른 보도국장, 본부장을 임명하면 사실 또 그 사람들한테 다시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해봤지만 정말 이 바이든 날리면 1심만큼 좀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서울고법에 항소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임면동의 사실 YTN의 임면동의제 결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부인당한다면 그리고 그 재판부가 서부지법이어서 MBC의 이후 임명노이제를 어기고 진행했을 시에 그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판결이고 이게 서울고법 2심에서 반드시 좀 뒤집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협약이 무력화되고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서는 아마도 즉각 사과방송하고 정정보도를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그냥 정정보도를 하겠죠. 그리고 이전에 방심위, 선방심위 제재 등 관련해서도 사과방송하고 거기서 내렸던 그런 의도한 표적 징계 그 관점 폭탄들 그대로 인정하면서 수많은 관계자들 징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체할 거고 시사 프로는 진행자 교체할 거고 아마도 스트레이트나 피디수첩 같은 시사 프로그램들은 폐지하려고 될 것이고 내부에 대한 아마 대대적인 감사 실시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 사장님 보시고 계셔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이 사장님이 연말에 여기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자유언론 실천재단 연말 행사에서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진이 바뀐다고 해서 사장이 해임되는 걸 당연시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큰 공감이 갔던 부분이고 우리 스스로 사실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서 뭐 교체된다고 하면 물론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지만 방통위 이사진이 교체된다고 해서 공영방송 사장이 자동적으로 해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영방송 사장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거고 특별한 정말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장 해임 절차를 위법한 것이겠죠. 근데 지금 MBC의 경영 상황을 볼 때 KBS, SBS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흑자를 걷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럼 그런 흑자를 내는 사장을 교체한다? 그리고 방심위, 선방심의 제재는 이미 법원에서 다 집행정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법원에서 집행정지된 방심위, 선방심의 제재를 갖고 MBC 사장을 해임한다? 이건 당연히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분명히 다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변화도 이끌어낼 가능성이 뭐 아예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에 맞게 싸우되 어쨌든 이들의 시간표에 따르면 MBC는 9월 초 되면 새로운 적폐 사장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투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BC를 그러면 저는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전에 좀 우리가 먼저 단서로 좀 짚고 넘어가야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좀 답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늘 공영방송의 주인이라고 하면 국민이다라고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이 MBC의 주인은 MBC 내부 구성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주인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MBC를 지키는 투쟁은 누가 할 것인가? 물론 내부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야겠지만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 저는 그게 공영방송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식이 저는 상당히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에서 안 싸우는데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내부에서 유시민 씨도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던데 언론 종사자들이 안 싸우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도와주냐. 내부에서 싸우는 것도 당연히 선행돼야겠지만 내부에서 안 싸운다고 그런 공영방송을 내줄 것인가? 그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내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싸워야겠지만 공영방송을 지키는 싸움에 있어서 내부에서 안 싸우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도와줘? 이렇게 제3자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공영방송의 주인들이 함께 나서고 저는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말씀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2010년, 12년, 17년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시민사회단체가 공영방송을 지키는 싸움에 많이 함께 나서주셨습니다. 그럼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들어서고 이후 박성재 사장 다 지난 10년, 12년 노동조합 싸움에 앞장서고 해직되고 이랬던 분들이 전권을 잡아서 MBC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뭐가 달라졌냐? 우리가 그렇게 MBC를 지켜줬는데 MBC는 달라졌는가? 전 부족하지만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과거 MBC의 모습을 되찾았고 그것이 지금의 국민적인 신뢰도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한 면들이 있겠죠. 한참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고 자신들이 이제 정권 잡으니까 다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고 시민사회는 관심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일부분의 서운함과 뭐 있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걸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복귀해서 열심히 기자 역할 열심히 하면서 보도했었는데 그때 경영진들이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 역시도 공영방송을 지키는 싸움에 우리가 함께 나서지 못할 이유는 못 된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MBC를 다시 바로 세우는 그 시기에 우리가 감안하고 다시 바꿔가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MBC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같이 만들어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0%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파업할 수 있나? 저는 이걸 지금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파업을 하지 않으면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우리의 인식 그것부터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우기 위한 수단 중 여러 수단 중 하나일 것이고 파업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싸우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구성원들의 분노, 시민들의 분노를 쌓아가는 과정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뭐 파업하지 않으면 내부 구성원들이 싸우지 않는데 이렇게 논리가 가면서 그럼 우리가 왜 나서야 돼?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공멸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업을 하냐 안 하냐는 이후 MBC 상황과 이걸 보면서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장 적절한 시기 그것을 선택해서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공영방송에서 파업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부 구성원들이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지 사측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우려나 압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돈이 한 푼도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에서 파업해서 경영주가 손해보면 그게 이제 아까워서 그 소유주의 입장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MC의 파업을 오히려 부추기는 사람들이고 파업을 통해서 내부 노동조합의 단결력이나 이런 게 약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을 다 극복하고 파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꼭 반드시 파업이 꼴 싸움은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 이전에 비해서. 관심이 없죠. 2010년, 12년 MBC 파업할 때 시민들의 관심만큼 지금 공영방송 싸움에 시민들의 관심이 있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줄어들었으면 안 싸울 것인가? 그럼 공영방송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지금의 시점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관심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보면 되지 않냐? 요새 공영방송 누가 보냐? 이 질문도 똑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게 늘었고 MBC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죠. 그럼에도 신뢰도 1위 방송을 지키고 있고 공영방송 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만 가지고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튜브는
지금의 여러 가지 사안들의 맥락을 짚어주고 이걸 강조해 줄 수 있어도 무언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작은 팩트 하나하나들을 찾아내는 건 기존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 질문들의 그 유시민 작가와 김희연 논설위원의 논쟁을 갖고 많은 회자가 되던데 저는 제 의견은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공영방송을 버릴 수 있는가? 공영방송을 버리는 게 그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의 역할이 있고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고 공영방송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지키고 변화해야 하는 것이지 공영방송이라는 수단을 버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 아닌가.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에 장악됐던 MBC, 문재인 정권에서 친민주당 방송이라고 받는 지적들. 결국 정권 잡으면 다 자기 입속에 맞게 방송하는 거 아니야? 전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의 정권의 장악 행위야 문재인 정권 당시의 방송 장악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저는 방송 장악을 느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고려해 봐야 할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정치적 신념 이런 것들이 보도나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적절할 만큼 제어하고 보도했는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이명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다 똑같다라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런 인식이 어떻게까지 터지냐면 그냥 3년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런 비판 이런 게 상당히 큰 상황에서 그냥 3년 잘 버티고 쫓겨나면 우리도 10년 쫓겨나 봤는데 3년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극단적으로 가면 이런 패배주의까지 내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3년 이후에 다시 MBC를 재건한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갈 것이고 그것이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어떤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 자체가 다음에 우리가 MBC를 다시 만들어 갈 때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패배주의부터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용만 선배가 저희 보도국 앞에 세상은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사진이 걸려 있는데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싸우는 것만큼 MBC를 그리고 공영방송을 지켜낼 수 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알려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 장악 막으려고 하면 저는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설득하고 토론해서 바뀔 수 있는 대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BC를 장악하면 그만큼 정권에 손해를 본다. 장악해서 유리할 줄 알았는데 장악하다가는 피보겠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해야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려고 하면 전 지난 총선에서 충분히 그것을 지난 저희가 1년의 투쟁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총선을 통해서도 결국 이 정권은 그런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장악의 그 과거들이 지난 총선에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부족했나 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국민들의 여론을 더 끌어모아서 방송 장악했다가는 이 정권이 남아나지 못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윤석열 정권에게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투쟁하면서 MBC 구성원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낼 것이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선전전들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 다 다독이고 함께 가야겠지만 이후에 이제 실제 장악행위가 벌어질 때 내부의 어떤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저희 단체 협약상은 비정상적인 지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내부의 불복종 운동 같은 것들도 조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정권에서 단체 협약을 저희 조합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만들어놨고, MBC 조합은 23년 1월부터 해서 3년짜리 단체 협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1월까지 현 단체 협약이 유효한 상황이어서 이 단체 협약을 최대한 이용해서 법적 대응 등 그런 투쟁들을 벌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저는 결국 방송사법 개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법 개정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해낼 수 있는가. 결국은 이게 정권에 따라 계속 변화되는 공영방송, 이것을 뿌리 뽑으려고 하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이뤄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8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들어서고 MBC 사장을 해임하는 데까지 아마 한 달여 시간은 걸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간 내에 최대한 여야 협상을 하고 통해서 MC 사장의 임기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야치당과의 공조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유지해가면서 이게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의와 상식의 문제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의 이제 얼마 안 남은 전당대회 결과라든지 윤석열 탄핵 국면이라든지 최상면 특검법 등 여러 정치적 변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공영방송 장악 문제를 여론을 통해서 알려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 분들께도 꼭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방송을 지키는 싸움에 시민사회도 반드시 함께 나서야 한다. 이것은 그냥 내부 종사자의 몫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갖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다른 주변에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저희 2012년 파업에 대해서 공정방송 근로조건이라는 정말 어떤 기념비적인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어떤 법적인 문제만에 대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12년, 17년까지 포함해서 MC 구성원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렸던 그 노력의 성과들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지난해 우리 법원에서 박문희 이사장님에 대한 해임 절차를 제동을 걸었던 것 역시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투쟁과 시민사회의 여론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 장악에 대한 반대 여론이 70-80%를 넘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정권이 이것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결국 여론전과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을 설득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MBC에 대한 기대와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해법은 나중에 좀 질의응답이나 의견 주실 때 여기 계시는 선배분들이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